예, 예, 괜찮습니다. 임대차 지금부터 618조부터 해서 이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좀 논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임대차 잘 정리하고 뒤에 남았는 게 이제 도급, 위임, 조합 세 가지 이렇게 정리되면 되니까 임대차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할게요. 자, 618조 임대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목적물을 상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이래 생기게 되고요. 옆에 보면 차임이 요소입니다. 그죠? 차임이 요소고 보증금은 별개로 계약해요. 별도로 계약하고 보증금은 요소가 이래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619조, 620조 이런 거는 넘어가시고 621조 보시면 등기할 수 있는 조문인데 우리 어제 말씀드렸지만 임대차도 채권이거든. 채권이니까 이게 상대권으로서 효력밖에 없으니까 임차인 지위가 너무 불안정하거든. 불안정하니까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걸 대항력이라고 부르고 민법 621조와 622조 두 가지 조문을 만들었는데 621조 보시면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밑줄 반대 약정 없으면 밑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약정 없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반대 약정 없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대인한테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등기는 청구할 수 있는데 반대를 안 해야 돼요. 반대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등기를 거의 잘 안 해주게 이래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622조인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거든. 토지 임대차를 했을 때 이를 등기하지 않았을 때도요.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건데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토지 임대차를 체결해서 여기를 건물 소유를 하기 위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요 임대차 자체는 등기 안 해도 건물에 대해서 등기하죠. 보전 등기, 이전 등기 이런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등기하면요. 여기는 등기 안 했다 할지라도 대항력 생기니까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다 바뀌어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게 이래 되는데 이게 사유가 너무 제한적이죠. 사유가 너무 제한적으로 돼서 활용도가 그래 크지 않는 것.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한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 그 상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수선 의무가 있게 이래 되니까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돼요. 임대인이 수리하고 살아줘야지 이래 되게 되고 만약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수리했다면 대신 의무를 이행한 꼴이죠. 그때 나오는 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임대차에서 인정이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을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리하러 오겠다는데 막으면 안 돼. 수리하러 오겠다는데 그걸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고 625 임대인이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 행위를 했다는 임차인이 이로 인해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해지 밑줄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이 아니고 해지입니다. 목적 달성 안 되면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26조가 필요비 육비 상환청구권의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이거 두 개 비교할게요. 두 개를 이래 비교해서 정리하면 지금 626조에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646조에 부속물 매수권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얘네들 두 가지 조문은 이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 돌려줘야 되고 집주인은 보증금 줘야 되죠. 보증금 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때 임차인이 목적물 돌려줄 때 여기다가 어떤 좋은 시설들을 많이 해놨어. 수리를 대신하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되게 가치 증가를 일으키는 어떤 바닥 시설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시설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넘겨주면 얘가 부당이득하는 꼴이 되거든. 얘가 부당이득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 증가를 위해서 들였던 비용을 임대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걸 626조에서 필요비, 육비, 상환청구권, 비용 상환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하나 밑에 부속물 매입청구권은 임차인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했는데 내가 만약에 학원을 안 해. 이제 더 이상 학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걸 떼내 가지고
중고로 팔아야 되고 헐값에 팔거든. 헐값에 이래 팔게 되고 또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이게 또 필요하거든. 또 냉난방기가 이래 필요하니까 비싼 가격을 주고 또 새 걸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낭비입니다. 낭비가 일어나게 되니까 차라리 임대인 네가 사라는 겁니다. 임대인 네가 사고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차임을 조금 더 받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회경제적 손실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부속물 매수권이 이래되게 되는데 기준이 독립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용상한차원권은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거. 예컨대 바닥에 왜 장판을 깐다든지 벽에 벽지를 바른다든지 이렇게 떼낼 수 없는 거, 떼갈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이런 걸 부합됐다고 부르고 이때는 비용상한차원권의 문제고 여기 에어컨은 독립성 있죠. 떼갈 수 있잖아요. 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독립성 있다라고 부르고 그거는 부속됐다고 부르고 이때 나오는 게 부속물 매수권. 그래서 독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 차이점이 비용상한차원권은 임의규정입니다. 비용상한차원권은 임의규정으로 이래 돼 있어서 포기 특약이 가능, 배제 특약이 가능한데 부속물은 아까 말했지만 낭비를 방지하자는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이기 때문에 강행규정 이거는 함부로 원칙적으로 포기 특약은 인정되지 않게 되고 비용상한차원권은 임의규정인데요. 우리 판례가 원상복구 특약을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래 하게 되는데 요즘은 원상복구 특약이 의미가 있는 게 이걸 다 뜯어내주고 가야 돼요. 이 설치한 것들 이걸 깨끗한 건물로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거 뜯어내는데 비용이 버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처리 비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게 되니까 이걸 원상복구 해놓고 가세요. 이렇게 처리하고 만약에 안 뜯어내고 가면 보증금에서 다 빼버립니다. 보증금에서 철거 비용을 다 빼버리니까 네가 뜯어내고 가면 내가 보증금을 그대로 주는 거고 만약에 뜯어내지 않으면 내가 업체 불러와서 이걸 시키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원상복구 비용이 그런 것들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걸 특약을 넣으면 당연히 이걸 다 뜯어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유익비 청구 못해. 이거 포기 특약한 걸로 봐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부속물 매수권은 강행 규정에서 포기 특약이 안 되는데 우리 판례가 채무 불량으로 임대차가 끝났을 때 근데 차임을 연체해가지고 채무 불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이거 인정 안 돼. 이거 인정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약 각각의 두 개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결해서 같이 보면 626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이 양 보시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를 밑줄하세요. 임대차 종료시. 그러니까 유익비는 종료시에 행사하는 겁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때 행사하는 게 유익비인데 근데 위에 1항에 필요비는 이 말이 없죠. 종료시라는 말이 없죠. 종료시라는 말이 없으니까 필요비는 옆에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임대차 존속 중에도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종료시에 이래 청구하게 되고 그다음에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전가액을 상환하라고 이래 돼 있고 이 경우 법원은요.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는데 자 옆에 유익비 요건에 목적물에 부합해서 독립성 이래야지 유익비입니다. 독립성 있으면 뒤에 나오는 부속물로 가야 되고 독립성 없는 것만 유익비로 가야 되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에다가 미줄해야 돼요. 객관적 가치가 정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말 주관적 가치는 안 돼요. 주관적 가치.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여기에 시설을 할 때가 있거든. 되게 학원들은 방송시설 이런 것들 방송시설 하기 위해서 여기 마이크 선들 이런 것들을 영상 그 카메라 선들을 여기 되게 까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거는 학원한테만 쓰는 겁니다. 학원한테만 쓰는 거고 여기가 그 학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주관적 가치는 유익비가 안 돼요. 주관적 가치는 유익비가 아니고 누가 써도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걸 객관적 가치일 때만 유익비가 이래 되게 되고요. 판단 기준은 임대 목적물의 객관적 용도와 사정에 따라서 이래 판단하게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유익비는 반드시 종료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에 청구하고 밑에 비용 상한 차원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이래 배제할 수 있고 특히 원상 복구 특약 해놓으면 이거 다 포기 특약으로
평가하게 이래 되게 되겠죠. 자, 646조 먼저 볼게요. 부속물 먼저 보시면 1항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요.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이래 청구할 수 있게 되고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요건이 나오는데 자, 옆에 요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건물 등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할 것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도 똑같아. 유익비하고 똑같이 이것도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지 되고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건 안 돼. 그 사람만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유익 부속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3번 임대인의 동의 없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되고 네 번째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 있으면 부속물, 독립성 없으면 유익비 이렇게 구분하시고 밑에 임대차가 종료돼야지 인정되는데 다만 우리 판례가요. 임대인의 채무불량에 의해서 임대차가 해지됐을 때 채무불량으로 해지했을 때 그때는 부속물 매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가 이래 되고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청구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형성권이고 살까 말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사버리면 이거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형성권으로 돼 있고 강행규정입니다. 이거는 강행규정에서 함부로 포기 타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이래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가서 627조 일부 멸실과 감액 청구의 문제인데 이랑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겠다 사유로 인해서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방 2칸을 빌려가지고 100만 원에 쓰기로 했거든. 100만 원을 쓰기로 했는데 근데 방 한 칸이 여기가 비가 새가지고 도대체 내가 쓸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한 칸을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임을 다 줄 필요는 없죠. 다 줄 필요 없으니까 그게 비율대로 감액해서 한 칸만 썼고 한 칸은 못 썼으니까 5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항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그때는 해지를 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628조는 차임 정감 청구권인데 이거는 정액 청구 감액 청구인데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정액 올려달라 이렇게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 코로나 때처럼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때는 차임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죠.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감액 청구가 가능하게 되겠죠. 628 임대물에 대한 공가 부담의 정강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정감을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626구조부터 해가지고 629조부터 해서 양도전대의 문제가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 임차인 지위가 넘어가는 거, 이걸 양도, 우리 채권 양도하듯이 양도한다라고 부르고, 전대는 얘 임차인 지위가 유지되는 거, 넘어가지 않고 유지되고 다시 얘랑 임대차는 거, 임대차 계약을 다시 또 하는 걸 전대라고 불러, 전대차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이거 양도든 전대든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버리게 이래 되고 그래버리면 이게 임대인한테는 되게 영향이 크다 그랬어요. 임대인한테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깨끗한 집을 깨끗이 쓸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임차인을 들었는데 갑자기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막 조폭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이상한 도둑놈 소굴로 이래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임대인의 신뢰관계가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전대를 하려면 반드시 얘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고 이거 승낙받지 않고 무단으로 함부로 양도 전대하면 이때는 이거 배신 행위로 봐가지고 해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게 이래 되게 됩니다. 629 보시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표현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양도 전대할 때 이 사람의 동의가 성립 요건처럼 읽힐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채권 양도하고 똑같습니다. 양도는 얘네들의 합의만 있으면 양도되고 이 사람 동의 받아야 되는 거는 대항 요건으로서 필요한 거고 동의가 있어야지 뭐 효력 발생한다 이런 게 아니고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이
안 됩니다. 채권 양도 통제와 같은 그런 성격을 이래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인정하게, 해지권을 인정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양도나 전대는 당사자 사이는 유효입니다. 당사자 사이는 유효고, 다만 그것을 가지고 임대인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라는 거, 대항 요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대항 요건이라는 걸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인데, 이걸 동의받지 않고 양도 전대하면 이때는 이걸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 해지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거는 함부로 임차인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얘한테 배신 행위가 됐을 때 배신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서 해지를 하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이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더라도 이게 아닐 때는 굳이 임대인한테 해지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게 이래 되는데, 어떤 판례냐 그러면 얘네들이 부부야. 얘네들이 부부고 같이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동감해서 살고 있는 중인데,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임차인 명의를 부인 명의로 옮겼거든. 부인 명의로 옮겼다면 이거는 배신이 없는 거죠. 배신이 없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게 배신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면 이거는 배신이 아니니까 이때는 해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판례.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했을 때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해지권 불성립입니다.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의 경우에 임대인은 양수인 전차인한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자, 여기는 잘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동의도 받지 않고 자신의 임차권 지위를 양도했거나 전대차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동의 없이 양도 전대는 무단 양도 무단 전대는 얘한테 대항할 수 없거든. 얘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불법 점유가 돼. 불법 점유가 되니까 이거는 나가세요.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나가세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불법 점유를 위해서 인도나 반환 청구 하는 거는 가능해. 반환 청구는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이나 불법 점유가 되니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허용되지 않게 이래 되는데, 요거를 구별해서 정리해야 돼요. 구별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손해배상이 안 되는 것은 존속 중일 때, 임대차가 존속 중에는 이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 청구할 수 없냐 그러면, 임대차가 이게 존속 중이면 얘네들은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면 얘로부터 차임을 받을 수 있거든. 차임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임대인은 손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손해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차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묻지 못해. 손해배상은 묻지 못하는데, 근데 임대차가 종료돼 버리면, 종료돼 버렸다.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 후라면 이게 끝나버렸고, 이게 끝나버리면 얘한테 차임 청구 못하거든. 차임 청구 못하게 되고, 그때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손해가 이래 발생하고, 그때는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존속 중인 데는 이거는 당연히 차임을 열한테 받기 때문에 손해는 부당이득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 없지만, 종료 후에는 가능해. 종료 후에는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되니까, 차임 못 받을 때, 차임을 못 받게 됐다면 그때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때는 얘한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렇게 구분해서 풀어야 돼. 구분해서 풀고, 이걸로만 기억하지 말고, 이걸로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거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존속 중인지 종료 후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630조는 동의받고 적법전대차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했을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밑줄하세요. 의무에다가 밑줄하세요. 의무를 이래 부담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이 사람이 전대차를 한대요. 전대차를 해가지고 이 사람 전차인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가 동의를 해줍니다. 좋아요, 하세요라고 동의를 해줬다면 그때 이 전차인은 얘한테도 임대인한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입니다. 의무를 부담하도록 이래 됐는데, 자, 이 앞에 이 말이 없네요.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 이래 돼 있는 게 아니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권리는 별도로 갖지 못합니다. 권리는 별도로 갖지 못하고 그래서 의무만 부담하는 조문, 의무만 부담하는 조문이 되게 되니까 편면적 의무 조문이라고 해가지고 의무만 부담하게 되고 특히 그 의무 중에 옆에 보시면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직업으로서 임대인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의무를 임대인한테 직접 부담하도록 이래 만들어 놓느냐 그러면 전대차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허락했다 할지라도 차임을 안 받겠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 차임을 안 받겠다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 임대인은 차임을 받아야 되는데 얘한테 만약에 차임을 못 받으면 얘한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임을 얘한테 받으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의무를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을한테 차임이 안 들어오면 병한테 받으러 갈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주게 되는데 근데 얘가 미리 줘버리면 차임을 날짜를 원래 15일 날 줘야 되는데 10일 날 미리 줘버리면 15일 돼서 얘가 돈을 받으러 올 수 있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15일 날 돈을 못 받아서 얘한테 받으러 오면 이 사람한테 또 줘야 돼요. 또 줘야 되니까 이거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래야 되니까 미리 주지 마라. 미리 주지 마라는 거. 그게 옆에 대항할 수 없도록 이래 돼 있고 2항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래 돼 있다는 거죠. 자 됐고 631조 전차인의 권리 확정 조문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요 계약을 종료했을 때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얘네 둘의 합의로 전차인을 내보내게 만들면 안 돼. 내보낼 수 없도록 이래 하기 위해서 합의로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도록 이래 돼 있고요. 632조는 전 3조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할 때는 적용하지 않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뀔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양도전대라는 게 임차인이 바뀔 때만 적용되고 임차인이 그대로 살고 있고 방 한 칸이 남아가지고 그 하숙생을 한 명 들이면 이거는 바뀌는 게 없잖아요. 바뀌는 게 없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때는 굳이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는 됐고 633조 4조 통지 의무가 나오는데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한테 이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임대인은 모르죠. 이게 고장이 났는지 비가 새는지 아니면 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수리하러 오니까 알려주라 이 말이죠. 통지해 주라는 건 그런 것들을 알려줘라 통지하라고 돼 있고 다만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알았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알았을 때 그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35조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인데요. 이랑 보시면 임대차 기간이 약정 없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속 기간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이게 해지 통과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효력 생기는 거든 효력이 생기는데 얼마 지나야지 효력이 생길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밑에 이항 보면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기는데 1호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을 때는 6개월 동그라미 하고 6개월 지나야 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과했을 때는 1개월 동그라미 하고 1개월 지나야 되고 동사는 누가든지 5일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6일 5다 이렇게 가세요. 6일 5다라고 해서 6개월, 1개월, 5개월 이때 지나야지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636조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을 때도 당사자 일방이나요 쌍방이 그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다면 여지를 남겨놨다면 그때는 전제 규정을 준용 그러니까 원래는 존속기간 약정이 있으면 존속기간이 만료돼야지 끝나는데 존속기간 중에도 만약에 서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지를 남겨놨다면 그때는 똑같이 6.15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37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을 때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은요 635조 규정에 따라서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해지 통고 파산 선고 받으면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이하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해지로 인해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돼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이게 조문구조가 파산의 조문구조가 뒤에도 도급이나 이런데 똑같이 나옵니다. 한 명이 파산 선고받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파산은 채무불이익이 아니거든. 채무불이익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나오잖아요. 별도로 나오지 않게 이래 된다는 거. 그러면 638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해서 종료됐을 때 그 임대물이 적법 전대됐을 때, 적법하게 전대되면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 전차인한테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동의받은 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 얘한테도 따로 통지해야 돼. 해지 통고를 따로 통고를 전차인한테 따로 통고를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고, 2항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63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죠. 6개월 지나야 됩니다. 6개월 지나야지 효력 발생하니까 똑같은 느낌이죠. 이 사람도 이사 나갈 곳을 정해줘야 되거든. 이사 나갈 곳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해지 통고를 따로 해줘라. 그 다음에 639조는 묵시갱신이라고 이래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임대인도 임대차가 끝났는데 나가라 소리 안 하고 임차인도 나간다 소리 안 하면요 자동 연장된 걸로, 묵시갱신 자동 연장된 걸로 보는 거, 그걸 639조 묵시갱신 법정갱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랑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안에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나가라 소리 안 해요. 나가라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처리되는 게 묵시갱신 법정갱신인데, 대신 다만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따라서 해지 통고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속 기간은 없는 걸로 봅니다. 존속 기간은 없는 걸로 이래 처리되니까 서로 해지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존속 기간까지 옛날에 그 기간으로 적용되진 않고요. 존속 기간은 서로 약정 없는 걸로 처리됩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이래 됩니다. 그다음에 640조 차임연체가 나오는데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동그라미하고 2기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임을 한 달에 한 번에 50만 원 주기로 했다면 2기 차임액이 됐다는 거는 100만 원이 됐을 때, 그러니까 100만 원에 차임 연체액이 100만 원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연달아 두 번 그럴 필요 없네요. 100만 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연달아 두 번일 필요는 없고 2기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게 되고, 64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나 식목 체험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게 됩니다. 똑같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한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642조는 됐고요. 그 다음에 643조를 보겠습니다. 643조. 643조가 매수 청구, 갱신 청구, 매수 청구 논점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단일 논점으로 이래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타인의 토지에 있는 토지에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안 그러면 남의 땅에 함부로 건물을 지으면 철거될 위험에 처하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건물을 이래 소유하고 있는데, 근데 임대차가 존속 기간이 끝나버리면 권한이 사라지면 이게 철거될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 철거될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민법이 일정한 권리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갱신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갱신 청구권 연장하자고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 갑이 승낙하면 연장됐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거절해버리면 갱신을 안 하겠다라고 거절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권한이 사라지면 이 건물이 철거될 위험에 처하거든. 철거될 위험에 처하니까 그때 갱신 청구가 거절됐을 때 2차적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2차적 권리를 인정해 주고, 그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내 건물 사라는 겁니다. 내 건물 사세요라고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걸 임대인이 이거 살까? 뭐 건물 하나 필요한가? 뭐 이렇게 해가 부끄러운데 뭐 이렇게 해서 이걸 고민을 해버리면, 그러면 안 사는 게 낫겠다. 야, 내 건물주가 된다는 거는 그는 내 입장에서 맞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철거해야 되고, 철거하면 건물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얘네들한테만 끼치는 게 아니고 전체 국민들한테 다 파급 효과가, 멀쩡한 건물이 막 산업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행사하는 순간 매매. 매매가 돼서 토지 임대인은 매매대금 줘야 되고, 임차인은 건물 인도해야 되고, 실제 매매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 판례가 동시행관계로 동시행관계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매수 청구. 그래서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거절됐을 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이 64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나 식목 체험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을 때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이 현존하고 있다면 283조 규정, 그러니까 283조가 지상권 조문인데 지상권에서 규정했던 내용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쟁점이 옆에 1번 임차인의 채무불량으로 해제됐을 때는 이거 적용 안 돼. 채무불량으로 해제돼. 채무불량이 그 차임연체거든. 차임연체로 해제됐을 때 봐요. 채무불량으로 해제되면 이걸 못해. 갱신, 연장하자는 이야기를 이걸 할 수 없게 되고, 이걸 못하면 2차적 권리인 얘도 못하는 겁니다. 얘도 이래 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채무불량으로 종료되면 매수 청구 안 되고, 자, 이래 정리하자. 채무불량으로 종료됐을 때는요. 채무불량으로 종료됐을 때 그때는 부속물 매수도 부정돼. 부속물 매수도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청구는 안 된다. 이래 정리하면 돼. 부속물 매수도 안 되고 지상물 매수도 안 되기 때문에 채무불량으로 종료되면 매수 청구 안 되고, 그다음에 2번 기간의 정음이 없는 토지 임대인의 해지 통고 시에는요.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게 존속기간 약정 없어서 서로 해지 통고할 수 있었잖아요. 해지 통고가 가능했는데 그 해지 통고하면 갱신 안 하겠다는 걸로 평가되죠. 갱신 안 하겠다는 걸로 평가되니까 해지 통고했다면 바로 그때는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땅이 건물이 이 사람 토지 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토지 외에 이렇게 걸쳐서 건립돼 있을 때 걸쳐서 이래 건립돼 있을 때 그때 매수를 전부 사라고 할 수 있을지 가 문제되는데 안 돼. 우리 판례가 이걸 전부 사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걸 이렇게 구분 등기를 해서 구분 등기 해가지고 임대인 토지에 있는 건물 부분만 이때만 얘한테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줘야지 이래 된다는 게 이래 판례인데, 이게 무슨 케이크도 아니고, 그지? 케이크도 아니고 이걸 썰어가지고 임대인 토지 있는 것만 잘라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이 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때는 이걸 매수 청구를 해야게 된다는 거. 3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 토지 이외에 제3자 소유 토지 위에서 걸쳐서 건립돼 있을 때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가 허용이 이래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누구한테 해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임대인인데 이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집주인이 땅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가 문제되는데, 이게 철거가 안 되려면 지금 땅 주인이 사야 돼요. 지금 땅 주인이 사야지 철거가 안 되는 거지. 옛날 땅 주인이 사버리면 똑같은 문제죠. 이게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꼴이 이래 될 테니까, 이게 바뀌었을 때는 지금 땅 주인 지금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이 상대방이 되지만, 다만 임차권 소멸되고 나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다면 신소유자, 지금 땅 주인이 사줘야지 이래 되고, 강행 규정입니다. 그죠? 이게 당연히 강행 규정으로 이래 봐야지 되고, 그다음에요. 그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 우리 판례가 해석으로서 이걸 동시행 이행 관계로 있는 것으로 평가를 내려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형태로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643조 4조 전차인의 임대 청구나 매수 청구인데, 우리 그 조문에서 동의받은 전차인들, 적법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 나오는데요. 644조에서 뭐 임대 청구도 할 수 있고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이걸 적법 전차인한테 별도로 이래 보호되는 조문을 이래 만들어두고, 모든 전차인은 안 돼. 무단 동의 없는 전차인은 할 수 없고 적법 전차인들한테 인정되는 권리가 예외적으로
나오게 이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645조도 마찬가지요. 동일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46, 647 똑같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648조가 그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하여 채권에 관하여 임차지의 부속이나 그 사용의 편익의 공공한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하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이래 돼 있고 질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649조가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하고 나서 최후의 2년의 차임 채권에 대해서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이게 원래 지문에 들어왔었어. 원래 지문에 이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는 흔히 보는 조문이 아니거든. 흔히 보는 조문이 아니게 되는데 근데 이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확인하시고 외우지도 말고요.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 그 정도로 빈출되는 지문이 아닌데 오늘 원래 이게 지문이 돌았거든. 지문이 돌아왔는데 이건 몰라도 문제는 풀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풀려야 되고 답은 딴 데 명확한 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서 틀렸다 이래가면 그러면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말고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651조가 있다가 사라졌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임대차가 존속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었거든.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문이 됐는데 이게 위헌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위헌 결정이 났고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이걸 개정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을 맡겼는데 국회가 개정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법의 임대차는 존속기간 없습니다. 존속기간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따로 존속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고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런 거 다 오답입니다. 오답이 이래 되게 될 거고 그리고 2년 아닐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주택임대차법이고 민법에는 최단 기간도 없어요. 최단 기간도 이렇게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문 자체가 이래 사라졌다는 거. 그다음에 652, 635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다음에 뭐 준용 조문들 이런 조문이 나오는데 준용 조문에서는 하나는 봐야 돼요. 하나는 이래 봐야 되는데 그 옆에 준용 조문에서요. 준용 조문에서 공동 차주의 연대 의무가 나왔죠. 공동 차주의 연대 의무가 나오는데 이게 답으로 두 번 나왔어. 답으로 두 번 나왔는데 A가 집주인이고 갑과 을이 공동 임차인이거든. 공동 임차인인데 얘네들이 월세를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게 분할로 봐서 25, 25 이렇게 받아야 될까 아니면 불가분일까 연대일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조문에서요. 조문에서 공동 임차인이 있으면요. 공동 임차인이 있으면 얘네들의 차임은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대 채무. 연대 채무로 봐가지고 누구한테라도 50을 이래 받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25 이래 받으면 얘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25 언제 주니?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또 얘한테는 또 너는 언제 주니?라고 하면 또 얘가 또 다다음 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돼버리면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50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는 얘네들 사정이고 얘는 누구한테라도 50을 받도록 해줘야 되거든. 50을 받도록 해줘야 되니까 연대 채무가 되고 오답은 당연히 분할로 나왔습니다. 분할로 이래 나왔는데 연대입니다. 법에서 연대를 조문에서 인정하고 있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조문 문제도 꽤 나와요. 조문 문제도 이렇게 나오니까 조문으로 정리할 것들 잘 이해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은 안 나옵니다. 고용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도급으로 가겠습니다. 도급으로 가서 도급을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는데요. 664조 이래 도급 논점 보시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이 일을 완성 거기 밑줄 하시고 이 일을 완성 그러니까 고용은 묵묵히 일해 주는 게 필요한 거고 위임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뭐 건축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내가 인쇄소에다가 명함을 주문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도급이니까 반드시 여기는 완성돼야 돼요. 완성이 이래 돼야지 되고 우리 왜 사건 처리를 변호사가 맡으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잖아요. 패소할 수도 있고 그래도 보수는 주잖아요. 보수는 이래 주고 의사한테 치료를 맡겼는데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나 회복될 수도 있게 되니까 그거는 결과가 필요하지 않거든. 결과가 필요하지 않는데 여기는 도급은 결과가 나와야 돼. 결과가 이래 나와줘야지 되게 되니까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 대금을 주는 거죠.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이래 생기는 것으로 평가하고 옆에 쟁점 하나가 먼저 나오는데
이건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건물을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 도급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 걸까? 내가 맡겼으니까 도급인이 가지는 걸로 볼까? 아니면 수급인이 일단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대금 받아서 넘겼을 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로 볼지,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재료 가지고 판단합니다. 재료. 도급인 재료로 지었다면 도급인 걸로 취급하고, 수급인 재료로 지었다면 수급인 걸로 봐서 누구 재료로 공사를 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근데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거든. 대부분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끼리 미리 특약을 맺었다면 특약에 따라서 처리되고, 이 특약이 반드시 명시적 특약만 가능한 게 아니고 묵시적 합의도 되거든. 묵시적 합의도 되는데, 도급인 이름으로 허가받고 도급인 이름으로 보전듣게 하면요. 보전듣게 하면 다 이거는 특약이 있는 겁니다. 특약이 있는 걸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걸로 봐서 그때는 도급인에게 기속이니까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최우선이고 없으면 재료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자, 원칙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우선 적용되는 거고, 약정 없으면 2번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했다면 도급인, 수급인이 제공했다면 수급인,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665조의 보수 지급식인데요.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명함이나 아니면 여기 스프링 링 제본 같은 거 이런 거 고시생들 이래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맡겨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을 이래 줘야 되는데 언제 돈을 줬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찾아갈 때 돈 줍니다. 찾아갈 때 주고, 링 제본 끝났을 때, 일이 끝났을 때 그때 바로 주는 게 아니야. 일이 끝났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찾아갈 때, 인도 받을 때 돈 줍니다. 인도 받을 때 돈을 주니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다만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완성 후 지체 없이 주면 돼요. 일을 완성 후에 지체 없이 주라고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이 항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616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요, 전조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목조란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얘네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이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의 수급인의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청구, 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공사 대금 자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당권 설정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멸시효 몇 년일까? 저당권 설정 청구 소멸시효 3년. 3년. 그러니까 일반적 저당권은 10년인데 공사에 왜 부수하는 채권들은 다 3년이거든. 3년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이래 됩니다. 옆에 나오죠. 본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은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의 소멸시효가 이래 적용되고, 그냥 저당권 일어나면 일반 채권이거든. 일반 채권인데 우리 163조에서 공사에 부수하는 채권들 이런 것들은 다 이래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3년이 이래 되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667 담보 책임 문제가 중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이게 매매 조문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도급에는 별도의 담보 책임이 따로 나와요. 별도의 담보 책임이 이래 따로 나오게 되니까 도급에 대해서는 도급 조문이 적용이 이래 되게 되는데, 1항 보시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성돼도 청구할 수 있고 완성 전에도 청구할 수 있네. 완성 전에도 이래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하자가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는 종료하지 않는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때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 보수를 이때는 청구하면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2항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름해서 대신해서 손해배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함께 손해배상을 이래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 못하면 바로 손해배상으로 이래 청구하게 될 테니까 하자 보수가 안 되면 그때는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으로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아. A 대신
B 이렇게 청구하려면 A를 대신해서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게 가능할 때만 이런 문장이 성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일어나면 틀려요. 그게 재작년 답이었고 재작년에 나왔던 답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됐는데 이때는 바로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 거지.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는 못합니다. 이렇게 청구는 할 수 없게 이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항은 전항의 경우에 536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자 668조는 별표 많이 하고 별표 많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는 게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데요. 제가 법무사 개업을 하려고 책상을 주문했거든. 책상을 이렇게 주문했는데 뽀로로 책상이 왔어요. 뽀로로 책상이 와서 앉을 때마다 그 막 뽀록뽀록 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책상이 오면 그거 가지고는 법무사 개업을 못해 그지? 개업을 아무리 법무사가 서민의 친구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책상에 앉아서 할 수는 없게 되니까 이때는 해제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출제는 옆에 게 나와요. 다만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더라고 돼 있죠. 건물은 절대로 해제 못합니다. 완성되면 해제할 수 없고 이거 완성됐는데 건물을 해제하면 철거해야 되거든. 철거해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사회경제적 손실이거든. 손실이 이래 생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주어가 건물로 나왔을 때를 조심해야 돼. 건물로 나오면 이게 완성되면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19 전의조의 규정한 목적물의 하자가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 기한한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인이 가져온 재료나 도급인이 지시받고 공사했다면 그때는 담보 책임 묻지 못해. 담보 책임을 자기가 지시 내려놓고 왜 공사 잘못했니 이렇게 왜 하자가 생겼니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한테 고지하지 않을 때 그때는 담보 책임져야 됩니다. 무조건 알고 알려주지 않으면 이때는 좋아 네 시킨 대로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공사를 진행하면 담보 책임을 져야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670 잘 봐야 돼. 존속기간 잘 봐야 되는데요. 전 3조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도 동그라미 하고요. 1년도 동그라미 하고 1년도 기억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안날로 안 돼 있다. 그지? 안날로는 안 돼 있고 뭐 도급에서 담보 책임은 인도받은 때로부터 1년입니다. 인도받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줘야지 이래 되고 이거 매매가 안날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진도 올 때 거의 안날로부터 1년 이래 돼 있거든. 안날로부터 1년으로 이래 돼 있는데 여기는 안날이 아니고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줘야지 이래 되고 이하 목적물의 인도를 유하지 않을 때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입니다.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인도받은 날을 꼭 찾아야 돼요. 인도받은 날을 전문 문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조문이 되고 그다음에 671조는 뭐 건물 같은 경우는 5년 뭐 석조, 석회조 돌로 지은 거 석회가 이제 돌하고 뭐 어떤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래 섞어서 이래 만들었는 거 연화조가 이제 기와 이런 겁니다. 연화라는 게 기와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10년으로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합의로 바꿀 수 있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 하자 담보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한 2년 되던데 2년 되는데 여러분들 그 2년이 언제 만료되냐 그러면 입주 안 됩니다. 입주 안 돼. 그러니까 안날이 아니야. 안날로부터 따져버리면 그러면 하자가 한참 있다가 10년 후에 막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물론 뭐 요즘 아파트들은 조기에 발견되더라고. 막 그 철근도 없고 막 이래 돼 가지고 조기에 이래 발견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안날로부터 따져버리면 한참 있다가 하자가 나타날 수 있게 되니까 이거는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되고 다른 말 없으면 1년이다는 거 그렇게 해가고 그다음에 673조 보시면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배상하고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완성되면 해제가 안 돼요. 완성되면 해제가 안 되는데 건물이 완성 전에는
완성 전에는요, 완공되기 전이면 그때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미완성 상태면 그때는 해제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이거 기완성된 부분을 해제하면 이것도 똑같아, 부셔야 되거든,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 조문에서 완성 전 해제는요, 여기 미완성 부분만, 옆에 판례에서 미완성 부분 이것만 해제되는 거고, 기완성 부분은 해제 효과 안 생겨요. 따라서 뭐 보수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까지 공사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674조 파산과 해제권인데 이게 임대차 조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이거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다 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같은 구조로 이래 나오게 되니까 동일한 조문으로 평가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행계약의 문제인데 이것도 조문 문제 한번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서 이게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조문 문제를 한 번 더 이래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조문을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드리면 674조 2 이행계약을 의의가 나오고, 674조의 3 보시면 예행자 점 찍고, 예행자, 우리 예행자가 이제 우리를 말해요. 여행 떠나는 사람, 예행자가라고 되어 있는데, 예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패키지 여행 끊어놨다가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러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한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해지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범위가 10% 깎이는 경우도 있고 뭐 30% 깎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한 달 전인지에 따라 가지고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다음에 674조의 사유가 나오는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한 때는요, 상대방한테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고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돼 있고, 이항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 주최자는요, 여행자를 귀환 운송할 의무가 있게 이래 된다라고 되는데, 패키지 여행 가다가 갑자기 막 지진이 났다든지, 옛날에 프랑스 같은데 왜 테러 발생했을 때 이럴 때 그때는 여행할 때가 아니고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그때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데리고 와야죠. 여행자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귀환 운송 의무가 있으면 반드시 여행자를 귀환 운송할 의무가 있고, 사망 제1항의 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할 때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 사정에 속하지 않을 때는 밑줄 절반입니다.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고, 이게 답을 한번 나왔죠. 여행자가 다 부담한다는 그런 형태로 출제됐고, 그 다음에 674조에 온데요.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주는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 시기에다가 대금을 이래 주면 되는데, 그 시기에 약정 없으면 관습에 따라요. 관습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주는 날짜에 주면 되고, 관습이 없으면 밑줄 할까요? 여행 종료 후 밑줄 하세요. 여행 종료 후에 지체 없이 주라고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 없으면 관습도 없으면 종료됐을 때 주라고 이래 되게 됩니다. 종료 후입니다. 종료 후 주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것 조문 문제 기억하시고, 약정으로 다 바꾸죠. 우리가 딱 떠나기 전에 주지 뭐 여행 갔다 와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약정 있으면 약정으로 처리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그때는 종료 주라고 이래 되게 됩니다. 674조 6 볼까요? 674조 6 보시면 담보 책임이라, 여행에 하자가 있을 때 여행자는요, 여행 주최자에게 하자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그럴듯하게 이래 해놓고 이래 갔는데 가보니까 또 되게 힘든 길을 이렇게 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는 하자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이래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시정을 이래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요, 그 시정을 청구할 수는 없게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하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 기간을 정해줘야 되고,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래 돼 있고, 3항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요,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이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4조의 7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항 계약이 해지됐을 때 여행 주최자는 대금 청구권은 상실하고요.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는 밑줄 그 이익을 상한 돌려줘야 됩니다. 여행 주최자에게 돌려줘야 되고, 거기까지 이득 받은 게 있을
있을 수 있거든. 거기까지 뭐 비행기를 타고 왔다든지 아니면 어디 그 박물관 같은데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이득을 받은 게 있다면 이득은 돌려줘야 되고, 이것도 다른 시험에서 답을 한번 나왔어요. 뭐 이득도 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출제됐고, 사망 여행 주최자는 계약 해지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고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해줘야 되고요. 이때 상당한 이유 있으면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이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이 밑에 6개월 밑으로 6개월 안에 해야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 조문 빠르게 한번 봐두세요. 혹시나 다시 나오더라도 여기 그 조문 중심으로 출제가 될 테니까 조문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현상 광고는 넘어가요. 현상 광고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위임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 계약을 보겠습니다. 범위가 위임은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조문이 몇 개 안 되고 위임은 범위에 비해서 나와주면 오히려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데, 위임은 타인의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이래 되는데, 위임은 특징이 두 개 있어요. 특징이 두 가지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에요. 무상이 이래 되는데, 이게 기원이 그 로마 시대 집사제도거든. 집사제도인데 그 집사라는 게 노예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집안 관리를 맡겼거든. 집안 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걔한테 돈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위임은 출발이 무상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무상으로 출발했고, 그러면 이게 유상으로 바뀌려면 특약이 있어야 돼요. 특약이 있어야지 유상. 유상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위임은 엄격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체결된다. 엄격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체결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법원 앞에 가면 법무사가 그리 많다. 그래 많고 막 돌 던지면 법무사 맞고 뭐 이렇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 법무사가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중에 한 명한테 맡기는 거야. 내 등기를 대신해 달라 이렇게 이래 되면 얼마나 믿음이 가야 돼. 이게 얼마나 믿음이 가야지 그 많은 법무사 중에 한 명한테 이래 등기를 맡기겠어요. 그래서 이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체결되고, 따라서 이게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체결되기 때문에 유상 무상을 불구분하고 성관주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고, 그걸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돼. 넘기면 안 되는 복위임이 제한됩니다. 복위임이 제한되도록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해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해지의 자유. 언제든지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면 언제든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 또 있거든. 다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래 있게 되니까 굳이 마음에도 안 드는 걔한테 계속 맡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의 자유가 인정이 이래 되고, 그 다음에요, 해지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들어서 해지하는데 내가 손해까지 배상해주면서 해지할 필요는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조문에서 해지했을 때 손해배상하는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플러스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이때는 손해배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가 아니면 손해배상 안 해요. 손해배상 안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도 손해배상 안 해. 손해배상 안 하니까 둘 다 충족해야 됩니다. 둘 다 충족했을 때 그때 손해배상하게 된다는 거, 요 구조를 이렇게 가시고, 자 조문 보시면 680. 위임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돼 있죠. 그래서 사무 처리를 목적하는 계약을 위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681.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서 선량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선관 의무고, 유상 무상 불문입니다. 유상 무상이든 언제나 선관 의무가 있게 되고, 682조가 복인권이 제한돼요. 이랑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 밑줄하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 밑줄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늠하여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거 복임이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뭐하고 똑같이 돼 있냐 그러면 임의대리인이
복들이 선임하는 조문하고 똑같습니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요건하고 동일하게 돼 있고 그래서 2항 임의대리 조문이 준용됩니다. 선임감독상 거실책임 이런 것들이 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 683조 수임이나 위임의 청구가 있을 때 위임 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했을 때는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줘야 됩니다. 전말을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 의무가 있게 되고 옆에 판례는 별표해놓고 옆에 판례는 별표하고 위임인이 수임인한테 일정한 지시를 내려요. 일정한 지시를 이래 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달라. 아니면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보면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지시를 이래 내리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좀 부당해요.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일처리 하면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조언 의무가 있습니다. 조언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게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실제는 법무사 판례인데 등기를 법무사들한테 맡기는 고객들은 얘가 등기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한테 비용을 주고 일처리를 맡겼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감유가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감유가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러면 얘는 알 거 아니에요. 이 감유가 돼 있는 부동산을 사면 그 다음에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 이거 감유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세요라고 이걸 알고도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위험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알려주면 조언을 하지 않아 버리면 이거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을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와서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일을 맡기거든. 그걸 기대하고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줄 것을 기대하고 일을 맡겼는데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그대로 지시에 따라서 처리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이래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즘 이런 게 많이 문제돼. 전문가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돼서 이런 것들이 좋은 의무가 인정이 되는 거죠. 자, 판례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인한테 불리한 한테는 수임인은 위임인한테요 설명하고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언할 의무가 있고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판례가 전문가들한테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684조가 수임이나 위임 사무로 인해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한테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위임인이 수임인한테 어떤 물건을 받아달라 아니면 어떤 일을 처리해달라라고 해서 이 사람이 수임인이 상대방하고 사무 처리를 해서 노무사님이 체불임금 맡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위임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은 얘 사무 처리를 통해서 취득한 물건이잖아요. 취득한 물건이 이래 되니까 이거는 얘한테 돌려줘라고 이래 되게 되는데 참 이게 대체물일 때 이거 그대로 주는 게 맞겠어? 아니면 동종, 동질, 동령으로 줘도 되는 걸로 보는 게 맞겠어? 그러니까 종류물 반환처럼 똑같은 것으로 이래 이행하면 될까? 아니면 받은 거 그대로 주는 게 좋을지 받은 게 그대로 주는 게 타당할지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대로 받은 거 대체물이라고 해서 자기가 쓰고 동종, 동질, 동령으로 주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받은 거 그대로 줘야 됩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받은 거 그대로 주는 거 특정물 반환채무입니다. 특정물 반환채무가 이래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출제돼 가지고 특정물 반환채무인지 종료물 채무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권의 목적 문제로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위임에서 취득한 물건 이런 것들은 특정물입니다. 특정물이 이래 되니까 그대로 줘야 되고 또 하나 더 같이 기억하면 임치라는 게 물건을 이렇게 보관을 시키는 거거든. 보관을 시키는 걸 임치계약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임치가 끝나면 수치는 물건을 줘야 되잖아. 물건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쓰고 동종, 동질, 동령을 줄까 아니면 받았는 걸 그대로 줄까 이 말이거든. 그대로 줘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것도 특정물입니다. 특정물이 이래 돼서 자기가 쓰고 동종, 동질, 동령 이렇게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받은 거 그대로 줘야지 이래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10년 전인가 이게 답이었어요. 임치가 딱 한 번 나왔거든. 딱 한 번 나왔는데 답이 이걸로 나와가지고 대체물이면 동종, 동질, 동량으로 이래 준다고 돼 있는데 이건 받은 거 그대로 줘야 돼요. 받은 거 그대로 주는 거. 임치, 위임 이런 것들은 취득한 거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 특정물 반환 채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2항 수의민이 위민을 위하여 위민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도요 위민한테 이전을 이래 해주라고 되니까 금전이든 물건이든 수치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돌려줘야지 이래 되는 거고 옆에 하나 써둬야 되겠네. 옆에 하나 써둬야 되면 언제 줄까요? 이거 언제 주면 돼? 수의민이 취득한 물건이나 금전 이런 것들은 언제 주면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오답은 즉시 주도록 돼 있는 거 이게 오답. 즉시 주라고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오답이 이래 되는데 아니 바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바로 주는 게 이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띵동이 들어와서 입금됐대. 체불임금 받아 노무사님이 체불임금 받으려고 이래가 준다 했는데 언제 들어올지 몰랐는데 마침 노무사님이 화장실에서 뛰쳐나와야 돼. 네, 뛰쳐나와야 되고 늦으면 채무불이행입니다. 이건 늦으면 채무불이행이 되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언제 주면 되냐 그러면 종료시. 종료시 주면 된다. 종료시 이래 주면 되니까 이게 되게 또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 즉시 주면 또 타당한 것처럼 이래 보이는데 즉시가 아니고 종료시 이래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685 수의민이 위민한테 인도할 금전이나 위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서 써버렸다면 이 사람이 줘야 되는 걸 써버렸다면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를 줘야 되고 밑줄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 줘야 됩니다. 이자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손해까지 배상, 손해까지 이래 배상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86 수의민은 특별한 약정 없으면 위민한테 보수 청구 못합니다. 이게 원칙이 무상이에요. 원칙이 무상이니까 특약이 있어야지 유상으로 바뀌고 특약 없으면 이거 무상으로 이래 처리되고 그 다음에 2항 수의민의 보수를 받을 때 특약이 있을 때는 위임 사무 완료한 후 밑줄하고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급입니다. 후급으로 이래 받도록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일이 끝나야 돼. 일이 끝나야지 되고 대개 노무사들 체불임금 받았을 때 보수를 체불임금 금액의 몇 프로 이래 받더라고. 몇 프로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후급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급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3항 수의민이 위임 사무 처리하는 중에 수의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위임이 중도 종료됐을 때요 수의민은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 중도 종료됐을 때도 거기까지 처리한 것들을 보수를 이래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옆에 판례 하나 기억하시면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겼는데 얘가 돈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길래 그냥 와버렸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소송 끝나고 돈 달라고 하니까 야 이게 원칙 아니냐 무상이 원칙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얘네들 둘이 또 싸웠어. 얘네들 둘이 이렇게 싸웠는데 변호사한테 사건 맡기면 그거는 유상 묵시적 약정 있는 걸로 묵시적 걔네들은 그냥 인설트 코인이거든. 그러니까 한 판 더 하고 싶으면 돈부터 넣어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무조건 묵시적 약정 있는 변호사한테 사건 맡기면 보수 지급하기로 묵시적 약정 있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687 위임 사무 처리 비용 밑줄하고 비용을 요할 때는 위임인은 수의민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승급에다가 밑줄하고 승급 먼저 줘야 됩니다. 비용은 승급이고 보수하고 혼동하면 안 돼. 보수는 일이 끝나야 되고요. 비용은 내 돈으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내 돈을 들여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비용은 승급이라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688 수의민이 위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위임인에 대해서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항 수의민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할 때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가 있지 않으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제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면 이 채무는 이 사람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거든. 이 사람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니까 당신이 대신 변제해달라고 청구하는 대변제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 3항 수의민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으면 위임인한테 위임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689조 위임의 상호해지 자유 1항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입니다. 이게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체결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손해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손해배상 안 해. 원칙은 손해배상 안 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때만요. 그때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이래 되게 된다는 거. 조문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옆에도 그 조문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원칙은 부정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때만 그때만 해지하게 돼 있죠. 손해배상하게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690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인해서 종료하도록 돼 있고요. 수임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 심판을 받았을 때도 같다라고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대리할 때 한번 대리하고 이래 비교해서 이래 정리해 두시면 127조에 대리권이 소멸될 때는요. 대리권이 소멸될 때는 본인이 사망했거나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을 때 대리권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690조의 위임은 위임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아니면 수임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종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사파가 하나 더 사네요. 사파성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 더 차이가 있게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691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는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 사무 처리할 때까지요. 사무 처리를 계속해 줘야 됩니다. 끝났다고 해서 바로 집에 가버리면 어디까지 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됐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상속인이나 이런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해 줘야 되고, 이때는 위임의 존속과 이래 동일하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692조는 위임 종료 사유는 이를 상대방한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떼가내면 이럴서 상대방한테 대응 못해요. 상대방한테 대응하지 못합니다. 위임 조문 구조들, 특히 그 해지 사유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테니까 논점들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임치가 이제 물건 맡기는 게 임치가 되고, 695조 우리의 무친상 기억나죠? 그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딱 3개밖에 없으니까 무상수친입니다. 무상수친일 때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유상은 상관이고 무상일 때만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처리되고, 698조를 동그라미하시고 698조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을 때 수취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술의 전당에 가가지고 연극을 하나 본다든지 오페라를 하나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래 하게 된다면, 한 번도 본 적 없어 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보러 간다면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오페라가 만약에 한 3시간 4시간 걸린다. 4시간 걸리면, 그러면 입구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코트나 아니면 가방 같은 거 이런 걸 맡겨놓고 이래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맡긴 사람이 임치인, 맡은 사람이 수치인이거든. 수치인이 되는데, 이 수치는 4시간 경과되기까지 오페라가 끝날 때까지 이거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이거 기다려줘야지 이래 되는 거고, 끝날 때까지 이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근데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치인은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서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 생겼다면 그때는 중간에 나와야 되거든. 중간에 나와야 되니까 저는 이걸 찾아서 집에 갈 수 있도록 인정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지금 4시간 동안 찾아갈 필요 없는 사람은 얘가 찾아갈 필요 없죠. 따라서 이거 기한이익이 얘한테 있는 겁니다. 기한이익이 얘한테 있으니까 함부로 4시간 경과되기 전까지 빨리 찾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이 사람은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네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4시간 경과되기 전에 내가 이거 찾아가서 집에 가겠다고 하면 포기가 이래 될 테니까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 요게 기한이익으로 나와. 기한이익으로 나오게 되니까 임치 조문에서 임치인이 기한이익을 갖는다라고, 맡겼을 때는 그렇게 그 기간 동안 수치는 해지할 수 없고 임치는 이렇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됐고, 나머지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합 동업 계약이 남았는데 여기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